겨울의 초입, 창밖에는 마른 나뭇잎들이 보도블록 위를 굴러다니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창문을 긁는 것 같아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드는 밤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저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11월과 12월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입동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칠 것을 예견하는 무력감에 가깝습니다. 금요일 밤 10일시였습니다. 한 주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던 그 시간, 내일을 위해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협탁 위에서 핸드폰이 바르르 떨리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 그 푸른 빛이 어두운 방안을 기괴하게 비추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가 아니라는 걸 10년의 세월이 본능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요. 자니? 내일 배추 들어온다. 새벽 6시까지는 와라. 작년보다 좀 넉넉하게 100포기 주문했다. 인사도 양해도 없는 통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은 숭늉처럼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00포기. 그 숫자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작년 김장 때 70포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의원을 다니며 침을 맞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거기서 30포기를 더 얹으신 겁니다. 어머니, 100포기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내일 저 애들 데리고 치과 예약도 되어 있고 오후엔 친정엄마도 오시기로 했는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조정을 했을 텐데 갑자기 내일 아침이라니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일상이 이렇게나 쉽게 부정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서러움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치과는 다음에 가면 되고 친정은 김장 다 해서 한 통 갖다 드려라. 그게 효도지.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배추 나르게 할 거니? 100포기가 뭐 대수라고 그러니? 우리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300포기, 500포기도 하루 만에 해치웠다. 요즘 애들은 참 유난이야. 고모네도 오기로 했으니까 준비할 게 많다. 늦지 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소리가 들리는 핸드폰을 쥐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0포기의 배추가 이미 제 등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게임을 하던 남편이 슬쩍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그는 상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은 숙제를 마주한 어린아이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야? 뭐래, 내일 김장한대? 새벽 6시까지 오시래. 100포기 하신다는데. 당신 내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애들 치과도 가야 하고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돼. 당신도 작년에 나 고생한 거 봤잖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에이, 내가 가서 뭘 해. 우리 집 원래 김장할 때 남자들은 그냥 고기나 먹는 거야. 내가 끼어들면 엄마가 더 잔소리해. 기만 죽고 도움도 안 돼. 그냥 이번 하루만 맞춰드려. 엄마도 나이 들어서 힘드시니까 괜히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지. 우리 먹이려고 고생하시는 건데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당신 어머니가 힘드시면 자식인 당신이 도와야지. 왜 매번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당신은 아들이고 나는 남의 귀한 딸이야. 당신 집 가족 분위기 맞추느라 내 몸 축나는 건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지만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그냥 오늘만 참으라니까. 우리 집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좀 하자. 나 내일 운전도 해야 하고 피곤해. 먼저 잔다. 당신도 일찍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나지. 괜히 힘 빼지 마. 남편의 등은 거대한 벽 같았습니다. 결혼 전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던 그 달콤한 약속은 이미 김치 국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죠. 남편에게 우리 집 분위기는 성경보다 소중한 법전이었고 그 법전 안에는 며느리의 희생이라는 조항이 아주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안 돼요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일 아침 6시에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꿈속에서도 저는 빨간 양념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배추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고, 남편은 저 멀리 육지에서 고기를 씹으며 웃고 있었죠. 잠에서 깼을 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의 공기는 살갗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달려드는 한기에 몸이 절로 떨렸습니다. 시댁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어렴풋한 가로등. 불빛 아래 산처럼 쌓여있는 절인 배추 덤이었습니다. 노란 속살을 드러낸 채 차갑게 식어있는 배추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마당 바닥에는 소금물과 얼음이 섞인 액체가 흥건했고 장화를 신고 그 위를 걸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머리에 낡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물을 썰고 계셨습니다. 그 칼날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왔냐? 얼른 장화 갈아 신고 붙어라. 무채 써는 게 급하다. 올해 무가 유난히 단단해서 칼질하기 힘들구나. 어머니,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할게요. 어깨는 좀 어떠세요? 병원 좀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내 어깨가 대수냐? 식구들 1년 먹을 김치 하는 게 먼저지. 요즘 며느리들은 김치 사 먹는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꼴 못 본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내 손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너 나이 땐 애 없고 200포기도 거뜬히 했다. 그때는 수도 시설도 안 좋아서 냇가 가서 배추 씻어오고 그랬어. 겨울 냇물에 손 담그면 감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어른들 공양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해진 줄 알아야 해. 장갑 2겹 껴라. 어머니의 말씀은 늘 과거의 고생담으로 시작해 며느리의 현재를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며 끝이 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훈장이 되어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은 엄살이 되어버리는 마법 같은 화법이죠. 저는 낡은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을 껴넣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냉기는 가차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작년에 터진 손가락 마디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소금물이 닿자 따끔거리는 통증이 뇌를 찔렀습니다. 물을 씻고 채를 썰고 갓과 파를 다듬는 과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찬물에 젖은 옷자락이 허벅지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남편 진수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우 추워 를 연발하더니 따뜻한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슬쩍 보니 그는 소파에 길게 누워 TV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거운 대야를 옮기려 하면 남편은 엄마 수진이 시켜요. 걔가 요령이 좋아라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외쳤습니다. 진수야, 물 좀 다오. 목이 타는구나. 어머니의 부름에 남편은 엉덩이를 떼는 대신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수진아, 나가는 김에
엄마 물 좀 갖다 드려라. 나 지금 스포츠 뉴스 중요한 장면이라 이것만 보고 나갈게. 당신은 지금 서 있잖아. 저는 썰던 물을 내려놓고 빨간 양념이 묻은 손을 대충 씻은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뜨끈한 온기가 제 발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낯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리모컨을 돌리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오는 길, 거실의 온기와 마당의 냉기 사이의 문턱이 마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오니 시어머니의 날 선 지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냐? 무채는 좀 가늘게 썰어야지. 투박해서 양념이 배겠니? 김치는 정성이 반이다. 대충대충 하려 하지 마라.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야. 내 마음이 비뚤어지면 김치 맛도 변한다. 얼굴 펴고 해라. 어머니, 최대한 가늘게 썰고 있어요. 손이 좀 떨려서요. 날이 너무 춥네요. 젊은 애가 벌써부터 손이 떨리면 어떡해. 기운 좀 내라. 일하는 거 보면 꼭 억지로 하는 사람 같다. 보는 시어머니 마음이 편하겠니? 명절이나 김장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내가 너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일할 때마다 그렇게 죽을 상 쓰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어머니에게 며느리의 육체적 고통은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픈 건 내가 즐겁게 일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힘든 건 내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칼질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무장갑 안은 땀과 습기, 그리고 스며든 소금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뻐근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그 누구도 제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쌓여있는 배추가 얼마나 빨리 빨갛게 물드느냐만이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시고모들이었습니다.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나 되어서야 나타나는 그분들의 등장은 제게는 지원군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어머, 올케. 벌써 많이 했네. 역시 우리 올케가 손이 빨라. 언니, 우리가 좀 늦었지?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진수야. 고모들 왔다. 고기 삶았니? 시고모들은 장갑을 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갓 버무린 김치 속을 입에 쏙 집어넣으며 품평회를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고모들이 왔다는 소리에 번개처럼 튀어나와 애교를 떨었습니다.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8시간째 쪼그려 앉아 배추를 만지던 저는 마치 그 풍경 속에 잘못 그려진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태양은 머리 위로 솟았지만 겨울의 볕은 그저 눈만 부실 뿐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제 코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죠. 이제 김장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고된 과정인 속 넣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절인 배추 100포기가 빨간 양념 바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시고모들은 거실에 짐을 풀고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 올케. 우리 집은 좀 짭짤하게 해줘. 나중에 굴 좀 넣은 건 따로 빼줘. 라며 주문만 던질 뿐이었죠. 그분들에게 김장은 노동이 아니라 1년치 식량을 공짜로 챙겨가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광대는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진수야, 고모들 배고프다는데 수육 좀 더 썰어와라. 수진아, 너는 이쪽 배추 다 하면 저기 큰 대야에 있는 무들도 다 버무려라. 고모들 가져갈 총각김치도 담가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명령에 남편 진수 씨는 신이 나서 부엌을 들락거렸습니다. 고기를 썰어 나르고 쌈채소를 씻어 고모들 앞에 대령하며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효자이자 조카 노릇을 했죠. 가끔 마당으로 나와 제 곁을 지나갈 때면 그는 제 고생을 위로하기는커녕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모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표정 좀 밝게 해. 엄마가 당신 표정 안 좋다고 한마디 하시더라. 김치 맛있게 해서 보내드리면 당신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 듣잖아. 그게 다 당신 덕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당신 덕이라는 말은 격려가 아니라 저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8시간째 쪼그려 앉아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양념을 펴바르는 동안 제 허리는 이미 끊어질 듯한 통증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속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소금기에 절여져 불타는 듯 뜨거웠고 장화 속 발가락은 동상이라도 걸린 듯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고모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김장 중이지. 우리 마누라가 김치 하나는 끝내주게 담그잖아. 작년에도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동네에 소문났었어. 엄마도 수진이 없으면 김장 못한다고 하신다니까. 응, 나는 그냥 옆에서 고기나 먹고 있지. 우리 집 원래 이래. 마누라가 고생 좀 하긴 하는데 이게 다 가족들 사랑 아니겠냐? 내년에도 100포기는 거뜬할걸. 그 목소리는 명랑했고 심지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고통은 그에게 자랑할 만한 마누라의 기술이었고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당연한 노동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 때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이게 정말 가족일까? 그때 시어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가 버무린 배추 하나를 휙 낚아챘습니다. 야, 간이 이게 뭐냐? 속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배추 아깝게 양념만 푹푹 쳐넣으면 어떡해? 너는 10년을 가르쳐도 왜 이 모양이니? 김치 귀한 줄을 몰라. 대충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타는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까지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거실의 웃음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고모 중 한 분이 밖으로 나오더니 한마디 보탰습니다. 옳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때는 배추잎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어. 속이 너무 많으면 김치가 금방 무른다니까? 다시 해봐요. 우리 집 거는 내가 직접 봐줄게. 시고모는 팔짱을 낀 채 제 머리 위에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덜 묻었네. 저건 너무 많이 묻었네 하는 훈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다시 배추를 치댔습니다. 손끝의 통증이 팔꿈치를 타고 어깨까지 올라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약 입을 여는 순간 제 안에 무엇인가가 폭발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배추는 20여 포기. 하지만 제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쟁반에 수육 몇 점과 배추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먹고 해. 고모들이 당신 고생한다고 특별히 남겨주신 거야. 엄마 화난 거 아니니까 사과드리고 얼른 끝내자. 나 친구들 모임 늦겠어. 그가 내민 고기 접시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신들은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남긴 그 몇 조각의 고기가 마치 제게 던져주는 먹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 나 지금 손이 안 움직여. 당신이 와서 이 나머지 좀 해줘. 당신 친구 모임 가는 게 중요해?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래? 엄마랑 고모들 다 보고 계시잖아. 내가 김치를 어떻게 담가? 내가 하면 양념 다 튀고 난리 날 텐데 그럼 일이 더 많아져.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백폭이 그거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이 나이에도 하시잖아. 예민하다는 그 말. 그 단어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남편이 방패처럼 휘두르던 무기였습니다. 10년 전, 첫 김장 때 서툴러서 손을 베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조리도 채 안 된 몸으로 시댁 제사상 앞에 섰을 때도 남편은 늘 제가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에서 들려오는 저희의 대화 소리를 듣고 신발을 꿰차고 나오셨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진수한테 일을 시켜? 너 미쳤니? 사지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어디 아들을 이 험한 일에 끌어들여? 진수야, 너 들어가라. 얘가 오늘 작정을 하고 사람 속을 뒤집는구나. 어머니, 진수 씨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저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일했어요. 어머니 아들 귀하면 남의 집 딸 귀한 줄도 아셔야죠.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에서 김치를 챙기던 시고모들도 문틈으로 저희를 훔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가 김치 얻어먹으려고 이 고생을 하니? 다 너희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싫으면 당장 때려치워.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쥐고 있던 배추를 대야 속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빨간 양념이 제 얼굴과 옷, 그리고 어머니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제 뺨에 묻은 양념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너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사과해. 빨리.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제 안에서 자라온 착한 며느리라는 괴물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백폭이 김장 통보받고 새벽같이 달려와서 손마디가 다 터지도록 일한 게 잘못이야? 아니면 당신처럼 입으로만 효도 안 한 게 잘못이야? 어머니, 저 이 김치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려고 고생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 고생, 어머니 아들 시키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치의 묵은 체증이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아이고, 나 죽네. 를 연발하셨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시고모들은 애구, 무서워서 김장하겠니? 요즘 애들은 무서워라며 김치. 통을 서둘러 차에 싣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마당에는 빨간 양념 범벅이 된 배추들과 쓰러질 듯 누워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 그리고 무너져 내린 저만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향해 너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엄마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져. 라는 독서를 남긴 채 말이죠. 마당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흙바닥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제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가 끼어 빠지지 않았고 손등은 소금독이 올랐는지 벌겋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손등처럼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딸 내일 오기로 했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겉절이 좀 담가놨어.
너 김장하느라 고생할 것 같아서 엄마는 올해 조금만 했어. 힘들면 내일 오지 말고 푹 쉬어. 우리 딸 손마디 아플까봐 엄마는 걱정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연한 노동이, 저쪽에서는 가슴 아픈 고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민한 며느리였지만 저쪽에서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일을 끝낸 건 저였습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했고, 누군가는 이 난장판을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하나하나 닦아 갈무리하고 지저분한 마당을 물청소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척추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차라리 그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저는 제가 만든 김치 한 통도 챙기지 않은 채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나 먼저 가. 짐은 당신이 알아서 실어. 안방 문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시큼한 김치 냄새가 오늘따라 지독한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공기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시큼하고 매캐한 김치 냄새가 차 안의 히터 열기에 섞여 코를 찔렀지만 누구 하나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엑셀을 밟는 발바닥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김치통 몇 개를 거칠게 식탁 위에 내려놓더니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정말. 이라는 짜증 섞인 혼잣말을 잊지 않으면서요.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제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이 손으로 닦았던 방바닥, 이 손으로 차려냈던 수천 번의 식사, 그리고 이 손으로 버무렸던 수천 포기의 배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털며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개운한 얼굴로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들더군요. 그리고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마치 오늘 마당에서 있었던 그 처절한 울음과 갈등은 한낱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 말이죠. 진수 씨, TV 꺼. 우리 이야기 좀 해.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또 시작이야? 나 오늘 운전하고 짐 나르느라 진짜 피곤해. 엄마 달래느라 진도 다 빠졌고. 당신은 꼭 사람 쉴 때 초를 쳐야겠어. 김장 다 끝났잖아. 내일이면 다 잊을 일을 왜 자꾸 붙들고 늘어져? 당신에겐 내일이면 잊을 일이지만 나에겐 10년 동안 쌓여온 칼날이야. 당신 오늘 마당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예민하다고? 당신 엄마 쓰러지시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당신 눈엔 내 터진 손마디는 안 보여? 내 끊어질 것 같은 허리는 안 보이냐고. 아니, 내 말은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 당신은 젊잖아. 그리고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렇다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나서서 엄마한테 대들면 집안 꼴 잘 돌아가겠다. 당신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하나만 참으면. 그 문장은 지난 10년 동안 저를 억눌러온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었습니다. 제가 참아서 얻어진 평화는 사실 평화가 아니라 제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위선적인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김치통을 가리켰습니다. 이 김치 누가 먹을 것 같아? 당신이랑 아이들, 그리고 당신네 식구들이야. 나는 오늘 이후로 이 집 김치 한 조각도 입에 안 대. 그리고 내년부턴 김장하러 안 가. 남편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 김장을 안 가? 당신 미쳤어? 종갓집은 아니어도 우리 집에서 김장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엄마가 백포기 하시는 건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 정성을 무시하겠다고? 당신 진짜 갈수록 독해진다. 정성? 그건 정성이 아니라 폭력이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 당신 엄마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하고 싶으시면 당신이랑 당신 동생, 그리고 시고모들이랑 같이 하셨어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부려먹으면서 그걸 정성이라고 포장해? 가족?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가 뭐야? 좋을 땐 같이 웃고, 힘들 땐 나 혼자 등 굽히고 일하는 게 가족이야? 당신 오늘 거실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우리 마누라 김치 잘 담가서 편하다고? 내가 당신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야? 당신 친구들한테 효자 아들인 척, 능력 있는 남편인 척 하려고 나를 마당 구석에 던져놓은 거잖아. 남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캔맥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 친구들 봐봐. 김장 안 하는 사람 있어? 다들 욕하면서도 해. 그게 한국 며느리 팔자야. 당신만 유별나게 굴지 마. 팔자? 아니, 이건 팔자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그 노예 같은 팔자를 거부하기로 선택했어. 내년 김장 때 당신이 가서 배추 100포기 씻고 양념치 대고 시어머니 잔소리 다 받아내. 그러면 내가 이 거실에 누워서 당신 고생한다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수육이나 먹어줄게. 당신이 오늘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어때, 공평하지?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겠죠. 그에게 김장은 아내가 하는 일이었고, 자신은 운전해주고 짐 실어주는 고마운 조력자였을 테니까요. 진짜 안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당장 내일이라도 전화 오실 텐데 사과 안 할 거야? 사과? 사과는 당신이랑 어머니가 해야지. 10년 동안 내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 거, 내 아픔을 예민함으로 치부한 거, 당신 가족들의 이기심을 가족애로 포장한 거, 그거 전부 사과해. 사과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이제 안 할 거니까. 어머니 전화? 당신이 받아. 당신 엄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저 김치통들, 오늘 밤 안으로 당신이 다 정리해. 냉장고에 넣든 내다 버리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치과 예약,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 난 내일 친정 갈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좋아하는 겉절이 해놨대. 손마디 아픈 딸 쉬게 해주고 싶다고 오라시네. 쾅!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하나 끊어냈을 때 느끼는 기묘한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김치통을 옮기며 투덜거리는 소리, 바닥에 김치 국물을 흘렸는지 아씨 하고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는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이 김치통을 대충 쑤셔 넣었는지
냉장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바닥에는 빨간 양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하며 청소기를 돌렸겠지만 저는 그냥 지나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김장 독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깨어나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짜가? 엄마 전화 왔었어. 당신 사과 안 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보신대. 저는 현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른 뒤 남편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그거 잘 됐네. 어머니 뜻대로 해드려. 얼굴 안 보고 살면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좋지 뭐. 당신도 어머니한테 전해드려. 김치는 사 먹는 게 제일 싸고 맛있다고. 그리고 당신, 애들 치과 늦지 마.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있는 거 알지? 문을 닫고 나오는 복도의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어제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느껴졌던 김치 냄새가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제 마음속에서 그 냄새를 지워버렸기 때문이겠죠.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문 앞까지 나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퉁퉁 부은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이 고생을 또 했네라며 속상해하시는 엄마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1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버무린 신선한 겉절이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 저는 그 밥을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함이라는 덫에 빠져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김장 100포기를 거부한 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그 무례한 당연함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 집 냉장고에는 시댁 김치 대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했지만 제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시댁 일을 챙기기 시작했고 명절 노동의 무게를 나누기 시작했죠.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전처럼 살가운 고부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적당한 거리가 훨씬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깎아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 100포기의 배추를 던져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향해 너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엄마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져. 라는 독서를 남긴 채 말이죠. 마당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흙바닥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제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가 끼어 빠지지 않았고 손등은 소금독이 올랐는지 벌겋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손등처럼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딸 내일 오기로 했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겉절이 좀 담가놨어. 너 김장하느라 고생할 것 같아서 엄마는 올해 조금만 했어. 힘들면 내일 오지 말고 푹 쉬어. 우리 딸 손마디 아플까봐 엄마는 걱정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연한 노동이
저쪽에서는 가슴 아픈 고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민한 며느리였지만 저쪽에서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일을 끝낸 건 저였습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했고, 누군가는 이 난장판을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하나하나 닦아 갈무리하고 지저분한 마당을 물청소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척추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차라리 그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저는 제가 만든 김치 한 통도 챙기지 않은 채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나 먼저 가. 짐은 당신이 알아서 실어. 안방 문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시큼한 김치 냄새가 오늘따라 지독한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공기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시큼하고 매캐한 김치 냄새가 차 안의 히터 열기에 섞여 코를 찔렀지만 누구 하나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엑셀을 밟는 발바닥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김치통 몇 개를 거칠게 식탁 위에 내려놓더니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정말. 이라는 짜증 섞인 혼잣말을 잊지 않으면서요.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제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이 손으로 닦았던 방바닥, 이 손으로 차려냈던 수천 번의 식사, 그리고 이 손으로 버무렸던 수천 포기의 배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털며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개운한 얼굴로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들더군요. 그리고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마치 오늘 마당에서 있었던 그 처절한 울음과 갈등은 한낱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 말이죠. 진수 씨, TV 꺼. 우리 이야기 좀 해.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또 시작이야? 나 오늘 운전하고 짐 나르느라 진짜 피곤해. 엄마 달래느라 진도 다 빠졌고. 당신은 꼭 사람 쉴 때 초를 쳐야겠어. 김장 다 끝났잖아. 내일이면 다 잊을 일을 왜 자꾸 붙들고 늘어져? 당신에겐 내일이면 잊을 일이지만 나에겐 10년 동안 쌓여온 칼날이야. 당신 오늘 마당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예민하다고? 당신 엄마 쓰러지시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당신 눈엔 내 터진 손마디는 안 보여? 내 끊어질 것 같은 허리는 안 보이냐고. 아니, 내 말은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 당신은 젊잖아. 그리고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렇다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나서서 엄마한테 대들면 집안 꼴 잘 돌아가겠다. 당신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하나만 참으면. 그 문장은 지난 10년 동안 저를 억눌러온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었습니다. 제가 참아서 얻어진 평화는 사실 평화가 아니라 제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위선적인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김치통을 가리켰습니다. 이 김치 누가 먹을 것 같아? 당신이랑 아이들, 그리고 당신 네 식구들이야. 나는 오늘 이후로 이 집 김치 한 조각도 입에 안 대. 그리고 내년부턴 김장하러 안 가. 남편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 김장을 안 가? 당신 미쳤어? 종갓집은 아니어도 우리 집에서 김장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엄마가 백포기 하시는 건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 정성을 무시하겠다고? 당신 진짜 갈수록 독해진다. 정성? 그건 정성이 아니라 폭력이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 당신 엄마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하고 싶으시면 당신이랑 당신 동생, 그리고 시고모들이랑 같이 하셨어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부려먹으면서 그걸 정성이라고 포장해? 가족?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가 뭐야? 좋을 땐 같이 웃고, 힘들 땐 나 혼자 등 굽히고 일하는 게 가족이야? 당신 오늘 거실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우리 마누라 김치 잘 담가서 편하다고? 내가 당신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야? 당신 친구들한테 효자 아들인 척, 능력 있는 남편인 척 하려고 나를 마당 구석에 던져놓은 거잖아. 남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캔맥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 친구들 봐봐. 김장 안 하는 사람 있어? 다들 욕하면서도 해. 그게 한국 며느리 팔자야. 당신만 유별나게 굴지 마. 팔자? 아니, 이건 팔자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그 노예 같은 팔자를 거부하기로 선택했어. 내년 김장 때 당신이 가. 당신이 가서 배추 100포기 씻고 양념치 대고 시어머니 잔소리 다 받아내. 그러면 내가 이 거실에 누워서 당신 고생한다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수육이나 먹어줄게. 당신이 오늘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어때, 공평하지?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겠죠. 그에게 김장은 아내가 하는 일이었고, 자신은 운전해주고 짐 실어주는 고마운 조력자였을 테니까요. 진짜 안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당장 내일이라도 전화 오실 텐데 사과 안 할 거야? 사과? 사과는 당신이랑 어머니가 해야지. 10년 동안 내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 거, 내 아픔을 예민함으로 치부한 거, 당신 가족들의 이기심을 가족애로 포장한 거, 그거 전부 사과해. 사과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이제 안 할 거니까. 어머니 전화? 당신이 받아. 당신 엄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저 김치통들, 오늘 밤 안으로 당신이 다 정리해. 냉장고에 넣든 내다 버리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치과 예약,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 난 내일 친정 갈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좋아하는 겉절이 해놨대. 손마디 아픈 딸 쉬게 해주고 싶다고 오라시네. 쾅!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하나 끊어냈을 때 느끼는 기묘한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김치통을 옮기며 투덜거리는 소리, 바닥에 김치 국물을 흘렸는지 아씨 하고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는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이 김치통을 대충 쑤셔 넣었는지 냉장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바닥에는 빨간 양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하며 청소기를 돌렸겠지만 저는 그냥 지나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김장 독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깨어나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짜가? 엄마 전화 왔었어. 당신 사과 안 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보신대. 저는 현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른 뒤 남편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그거 잘 됐네. 어머니 뜻대로 해드려. 얼굴 안 보고 살면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좋지 뭐. 당신도 어머니한테 전해드려. 김치는 사 먹는 게 제일 싸고 맛있다고. 그리고 당신, 애들 치과 늦지 마.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있는 거 알지? 문을 닫고 나오는 복도의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어제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느껴졌던 김치 냄새가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제 마음속에서 그 냄새를 지워버렸기 때문이겠죠.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문 앞까지 나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퉁퉁 부은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이 고생을 또 했네라며 속상해하시는 엄마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1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버무린 신선한 겉절이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 저는 그 밥을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함이라는 덫에 빠져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김장 100포기를 거부한 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그 무례한 당연함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 집 냉장고에는 시댁 김치 대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했지만 제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시댁 일을 챙기기 시작했고 명절 노동의 무게를 나누기 시작했죠.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전처럼 살가운 고부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적당한 거리가 훨씬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깎아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 100포기의 배추를 던져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